ESG라는 것이 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원래부터 등장했지만 더 많은 관심이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또 2020년 12월에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데 마침 또 일본의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때 수소가 또 크게 부상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산업을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수소는 이제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민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로 직접적으로 확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소 경제를 수소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실행을 잘 시켜서 새로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 산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정책 정말 종횡무진 우리 한국 경제의 지략을 발표하고 계시는 박정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결정하는 리더십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2022년은 바이든 시대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는데 어떤 통상 환경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환경이 생길지 아니면 비슷한 환경이 유지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트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전 이번에 보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선거 전에는 마치 엄청나게 다른 차별화가 있는 것처럼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당선되고 나면 비슷한 기조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진행했던 행정처분을 변경한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더 실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처분들을 트럼프가 입법화했다면 바이든은 그걸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오히려 더 진행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술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떤 통상 장벽의 어떤 방법론이 있다면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바이든 말씀드렸으니까 바이든 정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ASML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통해서 중국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아예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기들 노광 장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장비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공급 독점의 그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아예 중국에 납품을 못하니 중국은 아예 생산 자체가 좌초되는 이런 일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정말 노골적으로 통상 장벽을 만든 사례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 중에 3D 프린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또 변화하는 그 교두보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통상 환경 관점에서는 이게 불리한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호적인 일이 될까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예전에 기관에 일했을 때도 많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국가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비를 직접 개발하는 거에는 아직까지 뭐 블러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 장비를 만들어 오면 그걸 사다가 제조를 잘하는 거는 확실히 우리가 우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에선 우리가 비교 우위, 절대 우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재적소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이 대두되는 게 우리의 통상 환경에 좋은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산업 또 기술 정책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다양한 2022년에 펼쳐질 그 변화를 먼저 들여다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경제도 한번 전망을 해 주셔야죠. 경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마치 각본에 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미래 시나리오 2022에서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회기점 뭐 이런 표현을 써 주셨어요. 네. 그거로 잡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 회귀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다. 그래서 영어로는 turning back. 그래서 point of turning back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22년은 어쨌든 백신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진전되면서 21년까지는 불균형하게 백신이 보급되다가 2022년 상반기부터는 소위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에 열의를 했던 이런 신흥 개도국들도 백신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진전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세계 경제가 신흥국마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사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심리 지표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실물 지표들은 21년 하반기부터 움직일 것이고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2022년 즈음 되면 세계 경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21년은 나름 돌아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기저 효과가 반영돼서 착시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22년부터는 그 기저 효과마저도 상쇄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희망적인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됩니다. 저도 이제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작동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많은 뭐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경제 전망 수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백신 동작 이후에 네. 뭐 작동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수치들이 좀 바뀌어 나갈 것인가, 더 긍정적일 것인가, 또 부정적일 것인가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나쁘게 봤다가 상향 조정했다가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다가 또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그렇게 거세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가 생각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왜 이렇게 전망치를 수정하느냐 이렇게 반대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드린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경로 속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휴게소에 들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도착 시간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함으로써 나 언제쯤 도착할 거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러나 세계 경제가 실제 실적치가 나오고 전망치가 수정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2년의 세계 경제는 바로 백신이 결정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보다 백신 접종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그 전제가 될 만한 그 모멘텀은 백신 작동이에요. 근데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또 백신 여권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면서 더 골프 여행 가고자 하는 수요도 갑자기 나 백신 맞을래가 되는 거예요. 백신에 거부 반응을 갖던 그런 경제 주체들도 여러 인센티브가 작용되니까 나 이제 백신 맞고 먼저 여행 갈래 이런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백신 보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상향 조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고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달까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2021년 4월 달 IMF의 전망치가 다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백신 보급 속도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 지금 전망치를 제시해 드렸던 그 숫자보다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책의 키워드도 백신 작동, 그다음에 회기점 이렇게 이제 잡은 거잖아요.
상당히 희망적이죠. 그러면 네. 2022년은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결국 이슈가 되는 건 투자 아닙니까? 그럼 네. 이렇게 희망적으로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내년 모습에서 네. 우리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영역에 좀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세 분의 저자들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다면 한 가지가 바로 탄소 중립, ESG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적용되고 특히 2021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게 3기예요. 2025년까지가 3기인데 2023년 정도가 되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탄소 저감 노력을 이행한 기업들은 저감한 양만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감 노력 못한 기업들은 그걸 사야 되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거래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될 것입니다. 그게 21년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라. 뭐 KRBN 같은 ETF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계 경제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수요 늘어나고 또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이게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다양한 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납니다. 차량의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차량 경량화를 추진해야 돼요. 배터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라든가 특히 경량화 소재로서 알루미늄이 특히 많이 주목을 받는다든가 이런 특히 뭐 수소 연료 에너지를 청정하게 생산하려면 백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소재로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세계 각국이 탄소 이 저탄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소재가 바로 팔라듐이죠. 이런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이제 환경적인 정책적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마중물 이런 과정에서 이런 소재 원자재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주요 철 비철금속 원자재 ETF 이런 투자들도 여러분들께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